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그냥 프로토콜의 개요,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을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어떤 프로세스에 연결지어서 찾아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계속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데 계속 관점 차이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할 때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문서 관점에서 쭉 바라본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저는 CRS 큐브 소속이니까 CRS 큐브에 그렇죠. 어, 네. 이런 메뉴들 관점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설명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 프로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제 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데이터 매니지먼트 할 때 대부분 어쨌든 문서를 쭉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만드는 문서들 중에 문서를 만들려면 프로토콜을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프로토콜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할 테니까 잠깐 이렇게 거놓으면 어, 우리 GCP에서 이게 뭐 처음 들어보시면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전체 강좌에서 이게 흐름을 보면 GCP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직접적인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는 뭐 스폰서 역할 중에 품질, 퀄리티 어슈런스, 어, 퀄리티 어슈런스 이런 개념들이 하나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자체보다는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들이 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자료, 이렇게 데이터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이러니하게 5.18에 있는 CRA 리스판서빌리티에 CRA의 리스판서빌리티 네. 언제 익숙하지? 리스판서빌리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자료 관리된 CRA가 확인 책임져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는 일과 상당히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컴플라이언스, 이게 계획서 위반 내용이 없는지, 계획서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뭐 계획서 위반 내용을 뭐 이렇게 보고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임상 시험이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가 이제 CRA의 역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의 역할로 나와 있는데, 네, 결국은 DM도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CRN 사이트에서 DM도 이제 인하우스에서. 그래서 DM이 하는 일들 중에 GCP는 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냐 이런 개념들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나 해야 되는 일 중에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제일 처음에 뭐 하죠? DMP 하죠. DMP 쓸 때 뭐 개요 같은 거 쓸 때 DMP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DMP에 보면 뭐 개요 같은 거, 백그라운드 같은 거, 프로토콜 제목부터, 예를 들면 프로토콜 제목부터, 프로토콜 타이틀부터, 예. 뭐 프로토콜 타이틀이 있고 저희 같으면 엔드포인트도 기술하게 돼 있어요. 예. 임상시의 목적이죠. 예. 엔드포인트, 임상시의 목적도 기술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잠깐 보려면 어쨌든 계획서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계획서에 DM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 모든 과정에서 다 해요. EDC 만들고 뭐 이런 건 다 해요. 근데 익스터널 데이터가 있냐?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익스터널 데이터 여부 같은 거 확인해야 돼. 있는지. 그다음에 임상시험 과정 중에 여러분 이런 건 여기는 없긴 하지만 이제 뭐 독립적 평가자, 사진 촬영해서 평가하는 에피커시 관련된 거긴 하지만 독립적 평가자,
뭐 이런 거,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해. 이건 이제 절차와 관련된 DM 과정과 연결돼 있어서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는 내부 DMP 템플릿 혹은 뭐 SOP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당 절차들을 기술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DMP 상에 명시할 때 똑같은 얘기는 한데, 이런 구간 같은 거 확인할 때 좀 프로토콜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FPI부터 LPI, LPO 이런 것들이 계획서에 개 플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환자가 10명이면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없죠. 그냥 날마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듀레이션 같은 걸 확인해야 되지만, 그래서 DMP 상에서 특히 밸리데이션 프리퀀시 할 때는 계획서에서 임상시험의 기간 같은 걸 확인해서 밸리데이션 프리퀀시 같은 거 확인할 때, 밸리데이션 프리퀀시 확인할 때 또 계획서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DM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계획서 확인하는데, 계획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DM 프로세스가 DMP여서, DMP에서는 계획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필요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뭐니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프로토콜 DM 프로세스 중에 꼬중의 꽃은 CRF고, CRF는 그냥 뭐 거짓말을 좀 보태면 100% 프로토콜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프로토콜에서 CRF가 CRF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체로 막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게 CRF가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여러 용어를 써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CD스크 기준으로 구분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기준을 뭐라고 딱 명시할 수는 없어요. 이 기준을 좋아해요. EN, SV, EN 있고 SV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조사, 베이스라인에만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DM.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서브스턴스라 해서 이렇게 물질 복용 같은 거 하는 거 있고, 뭐 병력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파인딩 계열이라 해서 파인딩이나 뭐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IP 투여 전후를 비교하는 거. 전후 비교하는, 그러니까 두 IP 투여 전과 투여를 다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통 파인딩 계열이라 그러고, 뭐 바이탈 사인이나 대표적인 건 뭐 LB나 그렇죠, EG나 등등등이죠. 이거 왜 한다고요? 그렇죠. IP 투여 전의 효과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IP 이런 거는 절차와 관련된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절차와 관련된 섹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A, CM, DS. 뭐 필요한 뭐 서명인데, 서명은 CRF가 아니죠. 그냥 어쨌든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DA 정도까지가 Draw Accountability 이렇게 돼. 요 정도까지가 이제 올비짓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조건 등록이니까 얘는 이제 CRF 구조인 거니까, 얘랑 SV도 그치, 임상시험 무조건 방문이 있죠. 그러니까 방문해서 피스 프로토콜 보고 방문 구조 같은 거 확인해야 돼요. 그 이전에 한 동영상을 트라이얼 디자인해서 비즈색 구조, 뭐 다이어그램 스키마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 방문이 몇 개고 방문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방문 구조를 확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문 구조 확인. 구조만 확인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ECS 연결되면 간격 같은 거 확인해야 되죠. 우리 윈도우라는 표현 쓰는데, 비지 윈도우라는 표현 쓰니까. 예. 예. 비지 듀레이션이랑 비지 피리어드, 뭐 PRI 어디 비즈의 간격과 방문했을 때 얼마의 버퍼를 두고 방문한지 이런 구조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스라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에 쓰이긴 하죠. 근데 이제 임상시험의 핵심은 어쨌든 IP 안전성과 요소를 입증하는 거니까 보조적으로 쓰이거나 아주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요. 특히 병력 같은 거는 선정제의 기준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기 빼먹었네요. 이 중요한 거를. 선정제의 기준 같은 거 판단할 때 사용된다. 어쨌든 지금 CRF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보통은 CRF를 구성할 때 요거 EN, SV, 베이스라인 한번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절차니까 이런 I는 특히 모든 임상시험에 다 있죠. 그다음에 랜덤이나 IP나 IWS 관련된 이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겠죠. 임상시험은 특히 2상, 3상은 예외 없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떠한 구조가 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구조는 있고, 얘도
그쵸. IP 줬으면 얼마큼 먹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IP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CM은 뭐 대부분의 임상시험 똑같이 써야 돼요. 예, DS는 임상시험 완료했냐 여부니까 얘도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DS나 I 이런 것처럼 스크리닝기를 통과했냐? 얘는 IP 투여한 이후 트리트먼트기를 통과했냐? 완료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토콜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여기서는 이제 방문 구조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최소한 이런 구조의 CRF는 들어갑니다. 디테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IP 튀어저로 체크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크게로 두 개 나누면 하나가 에피커시고 하나가 세이프티예요. 에피커시는 무조건 하나로 결정돼 있다. 그렇죠. 엔드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적응증에 따라 심플한 것들 고혈압이 혈압이면 되지만 뭐 제가 최근에 안과 같은 거 했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찾아야 돼요. 구글 검색을 하던 프로토콜에서 찾던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 가 그래서 에피커시와 관련된 배력으로 무조건 CRF에 들어와야 되죠. 세이프티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이에요. 이게 환자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검사를 해보겠다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랩이고 심전도 엑스레이 뭐 블라블라 있는데 그건 계획서의 명시 프로시저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프로토콜 구조에 대해서 봤을 때 트라이얼 디자인에 임상시험에 지내는 프로시저 대부분 뭐 하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죠. 에피컷이나 세이프티인 건데 에피컷이는 이제 프라이얼 엔드포인트 이런 영역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세이프티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CRF를 할 때 기본적으로 17개 기본 모듈 했었잖아요. 결국은 IP 투여 전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 정해져 있고 예를 뭐 P 이렇게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각의 적응증, 임상시험 스페시픽하게 IP 투여 전후에 뭐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거 프로토콜에 프로시저 영역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트라이얼 디자인에서 프로시저 영역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방문 구조적으로는 방문 구조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전형적인 절차예요. 이런 각각의 도메인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일단 뭐 지금 CRF 시간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라이브러리 내용이랑 프로토콜에 명시된 내용을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라이브러리 그냥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이상 반응을 수집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냥 이상 반응 라이브러리 수집하는데 뭐 이상 반응의 중증도 인과관계 뭐 이런 게 뭐를 조사한다 이런 게 프로토콜에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내용에 맞춰서 조금 라이브러리를 조금 변형하거나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예, 프로토콜에서 DM 각각의 단계마다 프로토콜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 하고 있어요. CRF가 제일 중요하다. CRF 할 때는 구쪽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IP 투여 전후 조사하는 거, 투여 전에도 조사하고 투여 후에도 조사하는 거. 그거 다 에피컷이와 세이프티 내용인데 특별히 에피컷이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좀 복잡하다.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제 든 게 안과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고 뭐 모발 이런 것도 복잡하고 항암제 막 이런 거면 여러분들 이제 뭐 조금 그죠 약간 의학적인 내용들이 막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밸리데이션 관련된 내용도 빼먹을 수 없어요. 사실 ECS는 CRF에 귀속돼요. 예, 일반적으로 그때 뭐 이게 뭐 MVNS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비활성화하는 걸 먼저 걸고 그다음에 쿼리를 하는데 쿼리는 전형적으로 대부분 그저 숫자의 레인지 그다음에 날짜의 간격 이런 게 메인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약간 상식선이고 이런 내용들은 프로토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ECS 같은 거는 이런 자료의 패턴을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얘는 프로토콜에 막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CRF 구조가 결정되면 그 구조 내에서 로직을 하면 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프로토콜이랑 막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그쵸. 결국 CRF가 프로토콜이니까 얘도 뭐 하나가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프로토콜을 디파인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밸리데이션 섹션을 설명했지만 이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이게 보통 로직은 다 실시간으로 입력하면서 하고 매뉴얼 리뷰할 때 이렇게 하는데 매뉴얼 리뷰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검토 이런 작업이 크잖아요. 근데 요 시점에 해야 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 즉 우리 임상 시험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CRA가 모니터링하듯 DM도 확인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그렇죠. CRA가 이 임상 시험이 계획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데이터 매니저도 이 수집된 데이터가 그죠
프로토콜 컴플라이언트 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DOP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용어긴 하지만 Definition of Protocol Violation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위반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서 벗어난 거, 예, 또 찾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계획서에 어디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선정제의 기준 명시된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withdrawal, 탈락에 대한 정의, with 이거 평생을 썼는데 아직도 너무 헷갈려. DRAW, withdrawal 이런 거 있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약. 우리 뭐 했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약, prohibited, PRP. 네. 다음부터는 써놔야겠어요. prohibited medication. 네. 이거 우리 있었었죠. prohibited medication. 네. 실제로는 선정 기준, 제외 기준에서 이런 약 먹은 사람 못 들어와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트리트 그 프로토콜에 보면 메디케이션 영역에 보면은 이런 금기 약물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 임상 시험 기간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 정의되어 있다 했었어요. 나중에는 계획서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 좀 몇 개 또 할 건데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아까 우리 CRF에도 있지만 SV 얘기할 때 방문 간격 같은 거 얘기했어요. 비지 피리어드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거 방문 간격 제대로 안 지켜도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도 다 계획서 확인하죠. 근데 아까 CRF 이건 ECS도 연결돼 있으니까. 네. 비지 피리어드 안 맞는 것도 있고 아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획서에서 컴플라이언스 부분도 있어요.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거 나오는데 컴플라이언스 보면 계획서에도 최소한 우리 임상시험에서 80%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랜덤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는데 계획서에서는 무조건 랜덤이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굳이 계획서에 랜덤 틀린 사람을 위반으로 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계획서 위반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DOP에 즉 계획서 위반에 대한 정의는 다시 좀 더 할 거긴 하지만 핵심 선정제의 기준 내용, CRF에 들어가니까 위드드롤에 대한 정의 이것도 어차피 CRF에 들어갑니다. 계획서 위반은 금기 약물. 이거는 그렇죠. ECS 이렇게 계획서에 CRF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이 내용을 잘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또 그때 말씀드렸지만 선정제의 기준에 병력이나 어떤 병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프로토콜은 CRF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CRF 구조는 이렇게 EM부터 해서 SN까지 구조로 돼 있는데 특히 나머지는 다 패턴화되어 있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IP 투여 전후에 진행되는 투여 전에도 검사하고 투여 후에도 검사하는 그런 항목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다 트라이얼 디자인, 뭐 임상 시험의 절차, 뭐 이런 영역들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있는 게 IWRS.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서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IWRS는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 아까 계획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뭐 스키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G2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BG2에 랜덤을 해서 BG2에 랜덤을 해서 그냥 쭉 치료한다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BG1에는 뭐 런인을 해서 런인 투약을 하고 BG2를 랜덤하고 뭐 BG2에는 그냥 다 시험량만 주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계획서에 구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를 볼 때 IWR을 세팅해야 되는 영역들이 딱 있잖아요. 랜덤과 IP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같이 공부했을 랜덤과 IP니까 랜덤에서는 랜덤 그룹, 시험군이냐 대조군이냐 아니면 군이 몇 개냐 이상일 때는 도즈가 쭉 그룹이 되니까 용법 능력이 그룹이 되니까 되게 뭐 4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삼상 같은 데서는 대부분 예외 없이 시험군 대조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그룹의 비율도 그룹이랑 레이쇼도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룹의 레이쇼도 봐야 되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획서에 명시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었죠? 우리 아까 트라이얼 디자인에 보면은 랜덤 이런 영역이 있었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트라타인데 좀 못하겠습니다. 스트라타인데 스트라타 종류가 2개 있었죠. 뭐 스트라타는 다 스트라타긴 하지만 이거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사이트 스트라타냐 기타
또 다른 CR에 남자 여자 같은 서브젝트 특성에 따른 스트라타냐 이런 거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 기관 층화 여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랜덤 할 때 층화 다른 팩터에 의한 층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거 확인하는 거 계획서에 있습니다. 랜더마이제이션 영역, 무작위 배정 관련된 영역에 이런 내용이 포함해 있으니까 꼭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IP는 이런 용어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 임상시험에서 카테고리가 뭐다 이딴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아요. 다 비직 구조가 나오고 뭐 그래프 같은 게 나와서 그래프 같은 게 나와서 그걸 보고 파악해야 됩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계획서를 보고 보통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건 도식화해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개고 요때 랜덤에서 그룹이 두 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제일 복잡한 게 이제 이런 제일 복잡한 구조가 이런데 여기 층화가 있고 층화 요인 찾아야 되죠. 랜덤을 하는데 그룹이 두 개고 랜덤 그룹 하기 전에 러닝 약을 먹고 근데 각 비집마다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 혹은 계획서의 성격에 따라서 도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 비직 간격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카테고리가 뭐다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계획서에 쓸 때는.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비직 간격이랑 우리가 IW 했을 때 배웠었죠? 예. 일단 IP 카테고리가 뭔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려면 우리 카테고리를 발생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에폭 이런 에폭 단계마다 약 종류가 다른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비직 간격이 듀레이션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도주를 유발시키는 게 혹시 이게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기타 서브젝트 특성에 따라 5mm, 10mm처럼 도주를 달리 먹는 게 있는지 이렇게 IP 카테고리에 영향을 주는 세 개의 영역 에폭, 듀레이션, 도주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찾은 다음에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비직 구조를 상상을 해서 어쨌든 카테고리를 발생시키고 우리가 딱 세 개 배웠으니까 시점마다 다른 대표적인 게 러닝이었으니까 그리고 비직 간격이 다 동일하다면 카운트 쓸 일이 없겠죠. 만약에 다르면 다른 카테고리 줄 건지 카테고리를 카운트 방법을 써서 이주 간격일 땐 뭐 세 개를 주고 이런 거 두 개를 주고 이런 걸 할 거지 아니면 2주짜리 약을 따로 만들지 이런 결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죠. 카테고리가 적은 방식으로 하니까 카운트를 쓰는 걸 제한해야 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즈 같은 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5mm, 10mm 구조가 나와 있는. 그래서 프로토콜을 보고 도즈 컨셉이 있는지 비직 간격이 다 동일한지 그다음에 이게 에폭마다 다른 그러니까 랜덤 이전에 다른 약을 먹는 게 있는지 혹시 이게 비집마다 다른 종류의 약을 뭐 이렇게 에폭이 달라져서 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주제가 임상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뭐 EDC랑 뭐 이런 거 셋업하는 거 할 때 했었잖아요. 임상시험 과정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프로토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 이제 이런 주제로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이런 메디컬 코딩은 CRF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ACM, MH 돼 있으니까 얘는 프로토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끼케야 뭐 메드라로 검색한다. 용어집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용어집이 나와 있으면 그 용어집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IWS 있고 만약에 메디컬 코딩 같은 경우는 용어집 정도랑 버전 같은 게 혹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뭐 내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용어집이나 버전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데이터는 아까 우리 여기 뭐 DMP에서 명시 이렇게 했었는데 익스터널 데이터 여부를 하게 되면 저 리컨실레이션 자체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익스터널 데이터가 얘는 그냥 존재를 좀 확인하면 돼요. 익스터널 데이터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독립적 평가자가 있는지 하게 되면 이제 그쪽 회사한테 연락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면 또 CD 셋업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SL 리컨실레이션 무조건 해야 되니까 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네네, 나와 있진 않으니까 하면 되고 트랜스퍼나 이제 락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DMP 쓸 때 스코프를 확인한다. 우리가 해야 될 DM의 일반적으로 배웠던 절차에 대한 내용, 특히 동시에 평가 익스터널 데이터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업무 스코프를 확인한다. 이런 개념을 하나 있었고, 제일 핵심이 CRF다. 예, CRF가 결정되면 ECS는 따라오는 거니까, 패턴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네, 구조를 보고 하는 거니까 얘는 돼 있고, 다만 계획서 위반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위치 꼭 기억하셔야 된다. 선정제의 기준, 위드드로우와 관련된 정의, 그다음에 금기 약물 특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고, 그 외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PD에 대해서 계획서 위반에 대해서 CDMS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WR 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랜덤, 예, 그룹과 그룹의 비율, 그다음에 스트라타인데 사이트냐 기타. 예, 어쨌든 예, 스트라타를 확인해야 돼요. 랜덤 그룹은 그룹이 몇 개인지, 그룹의 비율이 일정한지, 아니면 뭐 2대 3처럼 다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보고 그 섹션,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 배정, 이 섹션 트라이얼 디자인 쪽에 있는 세부 항목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IP였었고, IP는 딱 구조적으로 나와 있다, 아니다, 안 나와 있다. 예. 그 임상시험의 내용을 보고 카테고리를 결정했는데, 카테고리 결정하는 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F4, 그다음에 뭐였었죠? 예, 비직관계의 듀레이션의 차이가 있으면, 그렇죠,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예, 서브젝트 캐릭터에 따라서 즉 고용량, 똑같이 시험문에도 고용량, 저용량 이렇게 용량이 달라지는 구조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이거 보고 카테고리를 결정해야 한다. 예, 카테고리만 결정하면 나머지 쉽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EDC, IWRS, DM 프로세스 상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 프로토콜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이 앞에 진행되었던 계획서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시고 요거랑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쉽진 않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